9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단가 목차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산 관리를 왜 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관리 과정 중에서 리스크 이밸루에이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크리티컬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비즈니스 리스크 익스포저 BR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산정하는 데에 우리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도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자산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릴라이빌리티에 미치는 센시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산이 이 전체 시스템 릴라이빌리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하는 이 센시티비티를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더 현실적인, 아니면 좀 더 상세한 우리 크리티컬리티를 갖다가 계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면은 왜 자산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화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스판시브한 그런 메인티넌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왜냐하면 이 사고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또 금전적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프리벤트 메인티넌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리벤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또 이제 프리딕티브하는 메인티넌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아까 저기 박 교수님은 이것을 이제 프로액티브한 선제적인 이러한 메인티넌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외국도 똑같아요.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 저널에다가 올린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화면을 틀으니까 이 화면에 뉴스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터져가지고 이거를 막 보수하느냐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리포터는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할 때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15년 동안 날개관을 개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미처 못한 곳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15년 동안에 그것도 어떤 게 우선인지 예측을 못하냐, 좀 급한 놈을 먼저 갈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매나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를 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산 관리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회에서 10단계의 절차를 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자산의 잠정성이 얼마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체했을 때 비용 산정하고, 그 다음에 LOS를 선정하고, 여기에 크리티컬리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가 OM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오티마이즈하고 캐피탈 코스트에 대한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오티마이즈를 하게 됐고, 나중에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어쨌든 지금 이 스텝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마지막에 있는 저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각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저 스텝 3에 있는 전전수명 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여기에 크리티컬리티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 자산이 파손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언제 어느 놈을, 어느 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머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결정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금 여기 EPA에서 나온 7단계를 좀 줄였죠. 그래서 여기에 코스트를 이쪽 오티마이제이션 하는 데는 넣고, 그래서 이걸 스텝 3로 넣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스텝 7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7단계의 어떤 자산관리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각 단계에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 문제로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각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업은 아니고, 아까 여기서 지금 어떤 거야, 리스크나 아니면 어떤 여기 잔존수명을 결정하는 상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박사님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시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뭘 결정해야 되냐 하는 게 딱 3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프로핏을. 근데 우리가 나오는 그 결과물, 나오는 토탈 프로핏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들어가는 비용만 최소화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우리가 보통 최적화를 할 때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하든 미니마이즈 하든 그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 펑션이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하는데 결정 변수가 이 3가지입니다. 어느 관을 또는 어느 자산을 언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근데 복잡한 건 뭐냐면, 여기서 2가지 어느 놈하고 언제 하는 것은 이게 디스크리트로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0개 있으면 10,000개에서 이거를 축소를 해가지고 몇백 개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20년으로 해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니까 20년으로 하면은 우리가 얼터너티브가, 그러니까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저는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수리,
우리가 수리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수선 유지라고 보통 일반 편하고서 얘기하는데 수선 유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리허빌리테이션이, 그러니까 개량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플레이스먼트, 교체.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서 관로를 예를 들면은 관로 1000mm가 있었으면은 그걸 1000mm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량이 늘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반경이 최적이 아니면 그 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반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장래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뭘로 바꾸든지 하면은 그게 대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그 방법론적인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제약 조건은 가장 리스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LOS예요. 그러니까 LOS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기대치, expectation이. 그러니까 그 스테이크홀더는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부의 어떤 직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상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수가 물을 쓰는 수요가도 될 수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수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다룬 환경 단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기대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 자산 관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트는 뭐 우리가 어떤 이코노믹 코스트는 당연히 포함되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보통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소셜 코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관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법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단수로 상수 같은 경우에 관로 같은 경우에 단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일어났으면 그것이 다 소셜 코스트가 되거든요. 리걸 코스트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이런 비용 이것도 다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비용들을 다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언제 어느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디시전 메이킹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는 unscheduled 코스트, 하나는 scheduled 코스트. 그래서 우리가 unscheduled 하면은 이거는 responsive 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것이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나 이것을 스케줄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유지관리를 하면은 그 코스트는 유지관리 비용은 줄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은 어느 기간에 최소의 비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지 시간만 한 겁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 코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관리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언제 교체해야 되는 것이 20년, 30년, 100년이 돼버리면은 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페일리어 레이트가 증가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항상 모든 자산을 보면은 이 베스트로 곡선을 가져요. 베스트로 곡선을 갖는 게 뭐냐면은 자산이 만들어서 처음 설치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좀 줄어요. 점점 줄다가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줄어. 그러다 우리가 일생 동안 거의 사용할 동안은 그 페일리어 레이트 거의 일정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것이 수명이 다 했을 때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 교체 시기를 결정해야 되냐면 페일리어 레이트 일정할 때는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것이 필요해서 증가할 때는 그때는 교체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시점이 됩니다. 페일리어 레이트가 증가할 때. 그래서 보통 이것을 모델링 할 때는 보통 그 와이블 확률 모델을 갖고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최적화 그 모델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러면 옵션 1은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놓고서 다 옵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언제 어느 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는 것을 이게 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여기에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여 하우에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할까나 해서 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것이 현재의 모든 LOS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수요가 늘어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수 관로의 경우에 환경이 바뀌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그거에 대한 수리 해석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대안에 대해서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수천만 수억의 그 경우의 수가 되어 있는데 각 경우마다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한 번씩 다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그 USEPA에서 제시한 그런 것도 여기에서 포함하죠. 처음에 리스크 애널리시스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하든지 또는 확률적으로 해서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하든지 해서 이 리스크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리티에서, 크리티컬리티는 BI나 아니면 CA나 FME, FMC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자산을 일부를 다 스크리닝 해버려요. 아주 낮은 놈들은 다 제외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크리티컬리티가 아주 높은 놈들 200개, 300개만 그거를 추려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느 놈을 하는 거는 여기서 결정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어느 놈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일부만 추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할 것만 결정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 더 한 단계를 줄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리스크 애널리시스 하고 실어내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는 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코노믹 라이프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수명이 피지컬 라이프, 커머스 라이프, 이코노믹 라이프 이런 그 세 개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피지컬 라이프는 뭐냐면 그게 물리적으로 자산이 다 수명이 끝날 때까지가 피지컬 라이프예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할 때. 펑션, 캠퍼스나 아니면 펑션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펌프가 100CNS를 분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돌려봐야 이건 50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벌써 페일리어가 된 거예요. 이 커패시티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수명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코노믹 라이프를 써요. 경제적으로 타당한 그 라이프에서 끝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돈보다 돈이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더 많으면 그거는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수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코노믹 라이프. 그래서 이거를 또는 유스풀 라이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크리티컬리티 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면 여기에는 리스크 어널리시스하고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산이 있으면은 이 자산이 몇 년 뒤에 페일리어가 얼마고 이 자산이 몇 년 뒤에는 신뢰도가 얼마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방법들이 쭉 있죠. 이 방법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BRE라고 하면 비즈니스 리스크 익스포저라는 게 약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POF하고 COF하고 곱해서 이걸 산정을 해요. POF는 뭐냐면 그 자산의 페일리어 확률이 보장 확률. 그 다음에 COF는 그 자산이 페일리어가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COF고 이게 POF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은 것은 unacceptable하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놈이다. 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라는 거 그놈을 교체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쪽에는 점수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확률은 아니죠. 확률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그 확률이 아닌 경우에는 LOF라고 됐습니다. Likelihood of Failure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는 최근에는 이쪽에를 점수를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자산이 하나가 페일리어가 됐을 때 이것으로 나오는 피해 금액이 얼마냐? 이걸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돈으로 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니터리 밸류 쓰기도 합니다. 점수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두 개를 곱해서 쓰거나 이 뒤에 어떤 그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보면 이거는 제가 어제 그 핀트레스트를 보다가 누가 이거를 사진으로 올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거랑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서 이거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전에 이게 POF고 이게 COF예요. 확률은 그 발생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낮은 거예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최악이죠. 이게 아까 그 사각형에서 매트릭스 보면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그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이쪽 아까 크리티컬리티 계산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가중치가 하나 붙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퍼포먼스 인덱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30년 전에 유니버시티 피츠버그에서 이 석사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Reliability Analysis with Performance Index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시스템 렐라이빌리티를 계산을 했는데 시스템 렐라이빌리티는 그 네트워크 상수 관망에서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소스에서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는 그 렐라이빌리티 신뢰도를 계산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그 반의 통수능 물을 통수능을 고려를 하지 않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시스템 렐라이빌리티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그 렐라이빌리티를 가지고 important factor라는 것을 그때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관의 센시티비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어느 관이 최종적인 물이 도달하는 어느 지점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하냐, 영향을 많이 미치냐 하는 거예요. 신뢰도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임포던스 팩터가 가장 큰 놈을 먼저 바꿔야지. 그것이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왜 이런 논문이 그때 많이 써졌냐면은, 뉴욕에서 관로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는 워낙 그때 당시만 해도 관이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관이 한번 사고가 나면 이 손해배상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게 엄청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미리 그러면 그 신뢰도를 산정을 해가지고 신뢰도가 낮은 놈은 빨리 관을 갈아버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면 뭐 30년 후에 그런 것들을 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식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제가 이거 수식을 쓰다 보니까 조금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델타가 밖에 들어와 있는데, 그 프린트원에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도 오자가 지금 F인데, 여기 S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관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들어가. 그러면요, 여기 2, 3, 4는 다 물을 쓰고 있는 수용가들이야. 이거는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센시티비티라는 것은 뭐냐면, 각 노드, 이 아크에서 각 노드로 물을 보낼 때 중요도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이 아크의 릴라이빌리티가 단위만큼 변할 때 이쪽에 있는 2번 또는 4번, 3번에 있는 시스템 릴라이빌리티가 얼마만큼 많이 변하나 그거예요. 그러면 센시티비티가 큰 놈이 어떻게 돼? 중요한 거잖아, 그죠? 민감도가 큰 거니까. 그래서 그 민감도가 큰 관을 먼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자고 해서 여기서 센시티비티는 모든 모든 노드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계산하고, 그걸 갖다가 이 센시티비티는 어느 한 노드에 대해서 그 관의 기여도를 하기 때문에 전 노드에 대해서 그 관의 기여도, 센시티비티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W예요. 그래서 이 W를 가지고 앞에 일식에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아까 노멀라이즈 된 거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시스템 릴라이빌리티를 고려한 BR를 산정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샘플 관망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1번에서 2번까지의 시스템 커패시티, 유량이 얼마큼 지나가느냐 하고, 노드 페어 릴라이빌리티에서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 가는데 신뢰도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는 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커넥티비티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1번에서 6번, 1번서부터 이거는 아마 원하는 10번 대상으로 계산한 걸 겁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물이 갈 때 각 반의 임포턴스 팩터를 갖다가 여기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제시한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크리티컬리티를 또 보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첫 번째 게 옵티멀 솔루션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것을 자산 관리할 때 이런 전체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것을 가지고 최적 해를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가지의 방법론에서 나중에 리뉴얼 할 때 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또는 어려운 그런 최적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한 그 리스크 어널리시스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데이터만 많으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고 혹시 뭐 20년, 30년 뒤에 데이터 축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족한 데이터를 그럼 최대한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최선의 어떤 그 리스크를 산정해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이트 어세스먼트라고 했는데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어떤 자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이 진단이 뭐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몇 년마다 또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상태를 평가하는데 뭐 시간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이게 달라버리면 이거 제대로 된 그 상태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그 일관성 있는 상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 로우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산 관리를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이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면 이거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국가가 정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자기들 그 표준에 맞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강제해서 꼭 이런 데이터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꼭 수집을 하고 꼭 측정을 해서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